녹정기, 김용 원저, 제7권 13장. 13. 신나는 도박판. 오삼계와 위소보는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오삼계는 군안이 말 위에 올라 바짝 뒤따르는 것을 보고 여승의 무공이 출신입하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그녀의 소나기에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잘 해결되니 천만다행이다. 내가 여승과 이 꼬마 망나니를 죽이고 이자성과 반적들을 죽였다 해도 흠차 대신을 해쳤다는 죄명은 너무도 커서 반드시 반란을 일으켜야 했을 것이다. 바깥의 원군은 아직 발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경황이 없으면 일의 만전을 기할 수 없다. 훗날 북경으로 쳐들어가면 잘난 체 하는 이 꼬마 망나니가 어디로 도망치는지 두고 보겠다. 그는 안보원으로 가서 공주를 만나 곧장 곤명성 밖까지 전송했다. 군사들은 왕야가 무사한 것을 보자 영을 받들어 일을 처리할 뿐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위소보는 수하의 병마와 사람들을 점검해 보았다. 아가는 자기 곁에 있었고 천지회와 모광부의 사람들, 시위 관병들도 모자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오삼계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왕야께서 멀리 성문 밖까지 전송해 주시니 정말 깍듯하십니다. 이번에 왕야께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훗날 왕야께서 북경에 오시면 소장이 후하게 갚도록 하지요. 오삼계는 껄껄 웃었다. 그때는 반드시 위 자장 나으리께 패를 끼치겠소. 두 사람은 작별을 고했다. 오삼계는 공주의 가마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작별을 고한 후에 오응응의 가마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뭐라고 한동안 당부하더니 군사를 이끌고 성으로 돌아갔다. 위소보는 오삼계의 군사들이 돌격해 올 뜻이 없음을 알았으나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말했다. 저 녀석은 변덕이 심하니 우리들은 빨리 떠나도록 합시다. 곤명성에서 멀리 갈수록 좋을 것이요. 10여리 이상 가도록 추격병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걸음을 늦추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이자성은 군안에게 말했다. 공주 구원의 손길을 뻗쳐 대매 공로의 손 아래서 저를 구하시니 무척 고맙게 생각하오. 이제 그대는 손을 쓰시오. 나는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 한거하지 않겠소. 군안은 싸늘하게 냉소를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의 아버님을 죽인 원수이니 내 어찌 이 원한을 갚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나 그가 순순히 죽음을 당하려 하니 손을 쓸 수가 없구나. 군안은 고개를 돌려 아가를 바라보더니 이자성에게 말했다. 아가는 그대의 딸이었군요. 아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군안은 노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너의 어머니가 친히 시인했다. 그런데도 가짜란 말이냐? 위소보는 재빨리 말했다. 이분은 물론 그대의 아버님이외다. 그와 그대의 어머니는 이미 나에게 그대를 마누라로 삼아도 좋다고 허락하셨소. 이것이야말로 부모의 명이니. 아가는 가슴 가득 끓어오르는 분노를 발산할 곳이 없던 차라 몸을 솟구치더니 냅다 주먹을 한 대 갈겼다. 위소보는 정통으로 콧잔등을 얻어맞고 대뜸 코피를 주르륵 흘렸다. 위소보는 어이쿠 하고 부르짖었다. 남편을 죽이려 하는구나. 군안은 분노하여 외쳤다. 못된 연놈들 같으니 어디서 함부로 놀아나느냐? 아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기된 얼굴로 이자성을 노려보며 노성을 질렀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여자 역시 나의 어머니가 아니야. 이어서 군안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대는 나의 사부님이 아니야. 그대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고 나를 못살게 굴었어. 나는 당신들이 미워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군안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다. 나는 너의 사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오삼계의 곁에서 유괴해왔는데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었다. 너는 스스로 갈 길을 가도록 해라. 그러나 너의 친부모는 인정해야 된다. 아가는 발을 굴렀다.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 사부님도 없어요. 위소보가 말했다. 그대에게 남편인 나만 있어도 충분하오. 아가는 극도로 화가 나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위소보를 향해 힘껏 던졌다. 위소보가 몸을 날려 피하자 아가는 몸을 획 돌리고 작은 길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갔다. 위소보는 외쳤다. 이봐요. 이봐요. 어디 가는 거요, 마누라. 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리더니 소리를 질렀다. 언젠가는 그대를 내 손으로 죽이고 말 거예요. 위소보는 감히 쫓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눈을 멀거니 뜨고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군화는 울적했다. 그녀는 이자성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위소보는 말했다. 장인어른, 우리 사부님께서는 그대를 죽이지 않으셨소. 그대는 빨리 떠나도록 하시오. 이자성은 위소보를 녹이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위소보는 그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이자성은 땅바닥에 침을 뱉더니 몸을 돌려 새끼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갔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가는 부모마저 인정하지 않으니 어찌 남편을 인정하랴? 고개를 돌리니 서천천과 고원초가 무기를 들고 등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이자성이 갑자기 흉악한 짓을 하여 위 향주를 해치려 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 서천천은 말했다. 저 사람은 옛날 천하를 발칵 뒤집어 놓고 대명나라의 강산을 찬탈했었는데 늙어서도 여전히 영웅의 기계를 잃지 않았군. 위소보는 혀를 낼름 내밀고 말했다. 정말 대단하오. 그는 이어서 물었다. 한천마를 데리고 왔소? 그는 중요한 인물이니 감히 소홀히 다룰 수 없죠. 잘했어. 두 분은 유의해서 그가 도중에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일행은 북쪽을 향하여 나아갔다. 위소보는 목검성과 유대홍에게 다가가 인사말을 했다. 목검성은 생각했다. 우리의 목숨은 그가 살려준 것이다. 이제 모광부는 천지회와 자웅을 다툴 명분이 없다. 유대홍은 그런 사실을 털어놓고 말했다. 위 향주 오삼계를 거꾸러뜨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천지회와 내기를 할 수 없소. 아무쪼록 그대가 진 총타주에게 말씀드려 주시오. 모광부는 천지회에게 졌음을 시인한다고 말이오. 위 향주가 구해준 은덕을 한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유노영훈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모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닙니까? 유대홍은 한맺힌 어조로 말했다. 유일주, 이 도적놈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여야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가 밀고 한 것입니까? 그가 아니면 누구겠소? 그 녀석은. 그는 울화가 치밀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는 오삼계 편인가요? 목검성이 말했다. 그럴 것이오. 유사부께서 그를 내보내 소식을 염탐하게 했는데 오삼계의 부하에게 잡혀갔소. 그날 밤 병마가 우리들의 거처를 에워쌌소. 우리들은 매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오삼계가 어떻게 알았겠소? 거기까지 말하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다. 오형이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 아깝구려. 그는 위소보에게 포 권했다. 위 향주 천지회에서 시키실 일이 있으면 이 목가는 언제라도 목숨을 다하여 받들겠습니다. 청사는 변함이 없고 녹수는 언제나 흐르는 법. 우리는 훗날을 기약합시다. 이곳 역시 대매공로의 지역이니 모두들 함께 있으면 사람들의 손이 그만큼 많아지는 법입니다. 운남을 빠져나간 후에 우리 헤어지도록 하지요. 위 향주의 호의는 고맙소. 그러나 다시 대매공로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다시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광부는 이미 당할 만큼 당했다. 다시 오랑캐 관병의 호의를 받는다면 무슨 채통이 서겠는가?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모광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갔다. 목검병은 가장 나중에 떠나며
몇 걸음 옮기다가 몸을 돌리고 말했다. 저는 가요. 그대는 몸 조심하세요. 그대도 몸 조심하시오. 이어서 나직이 말했다. 그대는 오라버니를 따라가고 신룡도로 돌아가지는 마시오. 나는 매일같이 그대를 생각할 것이오. 목건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소보는 자기가 타고 온 말의 고삐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말했다. 이 한 필의 말을 그대에게 드리겠소. 목건병은 눈가를 붉히며 고삐를 잡더니 말에 올라 목검성의 뒤를 쫓아갔다. 며칠을 가니 곤명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오삼개의 군사가 쫓아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놓았다. 그들은 곡정에 도달하였다. 해질 무렵 네 필의 말이 맞은편에서 달려왔다. 한 사람이 말에서 훌쩍 내리더니 효기영의 선봉에게 긴급한 군사 정보가 있어서 흠차 대신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위소보는 그 전가를 받고 즉시 그들을 만나보았다. 앞장선 사람은 체구가 왜소했으며 얼굴이 거무튀튀했다. 위소보는 어떤 군사 정보냐고 물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전노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대는 광형이 아니시오? 그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형제는 광천웅이 왜다. 전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위소보가 전노본을 바라보자 전노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 쪽 사람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광노형은 수고가 많았소. 우리 뒤에 가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뒤로 갔다. 등 뒤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지회 사람들이었다. 전노보는 말했다. 광형제, 이분은 바로 우리 청목당의 위향주이시오. 광천웅은 폭언을 하고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천부지모 반청복명. 적화당 고 향주에 속하 광천웅이 위향주와 청목당의 여러 형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적화당의 광형이었구려. 반갑소. 반가워. 전노보는 광천웅을 호남성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어 즉시 광천웅을 이력세, 기청표, 풍재중, 서천천, 현정도인, 마원초 등에게 소개시켰다. 광천웅이 데리고 온 세 사람 역시 적화당의 형제였다. 사람들은 며칠 내로 귀주성 경내로 들어서게 되는 형편이었다. 적화당이 귀주성을 담당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고양주와 경기 일대에서 헤어진 후 줄곧 만나지 못했소. 고양주는 모든 일에 있어 순조롭지요? 고양주는 잘 계십니다. 그는 속하에게 위향주와 청목당의 여러 형님들에게 안부를 여쭈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위향주와 묻형님들이 최근 큰일을 많이 해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부러워했지요.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두들 한 집안의 형제들인데 너무 겸손한 말을 하시는군요. 우리들은 며칠 내로 귀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고양주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고양주는 속하에게 분부하시면서 위향주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동쪽으로 나가시되 귀주를 거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지요. 위소보와 군웅들은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광천웅은 말했다. 고양주께서는 위향주와 여러 형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역시 광서성 경내에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요? 우리들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오삼개가 밀말을 보내 선이, 홍교진, 신천보 일대에 흩어져 위향주와 여러 형님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청목당의 군웅들은 모두 아 하는 소리를 냈다. 위소보는 놀람과 분노에 휩싸여 욕을 했다. 빌어먹을 간악한 도적은 패배를 시인하지 않는구나. 자기 아들의 목숨마저도 버리겠다는 것인가? 광천웅은 말했다. 오삼개는 매우 악독하지요. 그는 많은 고수들을 보내 위향주 곁에 있는 무공이 가장 고강한 사태를 붙잡고 늘어지게 한 후에 그의 아들 오랑캐 공주 위향주 세 사람을 사로잡아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죽여 입을 봉하려는 것입니다. 곡정과 점익 사이의 송소관은 이미 관문이 봉해져 있는 형편이며 그 누구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산의 소로를 돌아서 달려왔지요. 혹시 위 향주가 소문을 듣지 못해 그 대매 공로의 함정에 빠지게 될까봐 밤을 새워 달려온 것입니다. 위소보는 네 사람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것이 피로가 극에 달해 있음을 알았다. 네 분 형님 수고하셨소. 때늦지 않게 정갈해서 대사를 망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광천홍은 매우 흡족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위소보는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러 형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노보는 말했다. 광형은 오삼계가 매복시킨 병마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오삼계는 곤명에서 군사를 파견하지 못하고 전석으로 운남성의 북쪽과 귀주성, 남쪽의 병마를 움직였는데 모두 3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욕을 했다. 위소보가 데리고 온 부하들은 2천여 명에 불과했다. 상대방의 일할도 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중과부적이었다. 전노보는 다시 물었다. 고양주는 우리와 광서성 어디에서 만나자고 했소? 고양주는 이미 광서성의 가우당마 향주에게 사람을 보내 알렸답니다. 만약 위 향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세 분 향주는 바로 광서성 서쪽 로호성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로호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하고 멉니다. 하지만 만약 오삼계의 병마가 지키지 않고 가우당의 형제들이 중도에서 접응을 하면 별다른 사고는 없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오삼계가 3만여 명을 보내 길을 막는다는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고양주가 적절한 조처를 취했고 마양주도 사람을 보내 접응을 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말했다. 좋소. 우리는 로우성으로 갑시다. 오삼계라는 늙은 녀석은 언제라도 한번 꼴 보기 좋은 날이 있을 것이요. 그는 즉시 영을 내려 동남으로 길을 바꾸었으며 광천홍 등 네 사람은 커다란 수레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 군사들은 오삼계가 병마를 보내 앞길에 매복했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분노했다. 모두들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즉시 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되자 길을 가면서도 매일 밤 황량한 교회에 군막을 치고 잠을 자야 했다. 며칠 후 로우성에 도달했다. 천지회의 가우당 향주 마초흥, 적화당 향주 고지중, 그리고 두 당의 부하들 가운데 손꼽히는 형제들은 모두 로우성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 당의 형제들이 만나니 자연 서로 다정한 말이 오고 갔다. 이날 밤 마초흥은 크게 연회를 베풀고 위소보와 청목당의 군웅들을 맞아 여독을 풀게 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군웅들은 모광부가 이제 천지회에게 패했음을 시인했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흥겨워했다. 연회석이 파한 후 적화당의 염탐꾼이 보고했다. 오삼계의 부하들은 위소보가 길을 바꾸어 광서성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군사를 급히 몰아쫓아왔으나 광서성 변경에 이르러 감히 더 쫓아오지 못하고 급히 곤명에 보고를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마초흥은 웃었다. 광서성은 오삼계의 관할이 아니지요. 그 간악한 도적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경계선을 넘으면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셈이죠. 그가 군사를 도적으로 분장시킨다면 그 책임을 광서성에 미룰 수 있겠으나 너무 촉박해서 그러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행은 로우성에서 하루를 묵었다. 위소보는 운남성에 가깝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동쪽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고지중과 적화당의 형제들은 작별을 하고 대를 통솔하여 동쪽으로 나아갔다. 마초흥과 가우당의 형제들은 줄곧 동행해 주었다. 운남성에서 갈수록 멀어지게 되자 위소보는 점차 마음을 놓았다. 며칠이 지나자 광서성 중부에 이르렀다. 무시위들과 관병들은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못된 습성이 고개를 쳐들어 관하로 들어가 폐를 끼치면서 돈을 갈취했다. 어느 날 그들은 유주에 이르렀는데 지부는 공주가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공손히 맞아들였으며 그야말로 분수에 넘치는 물건들을 곡물로 바쳤다.
어전 시위와 효기영의 관병들도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성황 곳곳에서 질탕하게 마시고 놀았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무렵 위소보가 방에서 마초흥과 천지회의 뭇 형제들과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전 시위 장강년이 총총히 달려들어와 외쳤다. 위 부총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매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위소보는 그의 왼쪽 뺨이 부풀어 있고 오른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전 시위가 사람을 때리지 못하면 남들의 야유를 받는 법인데 누가 이토록 대담하게 그를 때렸을까? 위소보는 어전 시위가 천지회의 형제들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마초흥에게 말했다. 엄마 형,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위 자장 나으리께서는 어서 다녀오시구려. 위소보는 방에서 나왔다. 장강년이 따라 나와 말했다. 부총관께 알립니다. 조 둘째 형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조 둘째 형이란 어전 시위 조재현이었다. 위소보는 욕했다. 제기랄, 누가 이토록 대담하단 말이오? 유주의 수비요, 아니면 지부나 관가에서 한 일이요? 그는 무슨 일을 저질렀소? 사람을 죽였소?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면 관가에서 어전 시위를 억류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장강년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관가에서 억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도박장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제기랄 유주성의 도박장에서 감히 어전 시위를 억류하다니 별 희한한 소리가 아닌가. 돈을 잃은 것이요? 장강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7 형제들은 도박을 하였는데 제기랄 그 도박장에는 도깨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달아 13번이나 졌지요. 우리 7명은 이미 1000냥 이상 은자를 잃게 되었어요. 14번째에 이르러 조 둘째 형과 나는 이번에야말로 돈을 딸 줄 알았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부총관님을 모시고 노름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우리 7명은 몸에 지니고 있는 은자와 은표를 모조리 꺼내고 다시 걸었으나 다시 지고 말았지요. 보관은 은자를 거두어 가려고 하고 우리들은 허락하지 않았죠. 도박장 주인이 나와 말리면서 이번만큼은 따지지 않기로 하고 서로 따지도 잃지도 않은 것으로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조 둘째 형이 안 된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었는데 보관이 속임수를 썼다고 했지요. 그는 우리들이 이미 많은 돈을 잃었다가 이번에 크게 이기게 되었는데 어째서 따지지 않을 수 있느냐고 했지요. 제기랄, 그대들은 정말 염치가 없군. 분명히 지고서 억지를 부리다니. 그 도박장의 주인도 그와 같이 말했지요. 그러나 조 둘째 형은 북경성의 천자가 다스리는 땅에는 그와 같은 규칙이 없다고 했지요. 그가 신경질을 부리니 나도 칼을 뽑아들었지요. 도박장 주인은 놀라 안색이 창백해졌고 여러 시위대인들께서 예쁘게 보시고 찾아오셔서 몇 수 놀아보려 한 것에 불과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히 여러 대인들의 돈을 딸 수 있겠소라고 하며 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잃었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소인이 모조리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러자 조 둘째 형은 좋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지 않았으나 속임수에 3150냥의 은자를 잃었으니 우수리는 그만두고 3000냥만 되돌려주면 된다고 했지요. 위소보는 껄껄 웃으며 화원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그렇게 된다면 횡재하는 것이 아니오? 그가 배상을 해줍디까? 도박장의 주인은 시원시원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의리를 앞세운다면서 그 자리에서 3000냥의 은자를 조 둘째 형에게 건네주었지요. 조 둘째 형은 받아들더니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눈이 맑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그야말로 그대의 운수가 좋았던 셈이라고 말하며 다음에 다시 농간을 부려 사람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렸다. 조재현이 잘못했군. 상대방에서는 체면을 세워주었고 허연 은자를 들고 떠나도록 해주었소. 체면도 세웠고 돈도 생겼는데 어째서 그와 같은 말을 했단 말이오?
그렇지요. 조 둘째 형이 고맙다는 말을 했다면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은자를 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지요. 맞았소. 우리는 강호에서 밥을 빌어먹을 때 훔치거나 빼앗거나 유괴를 하거나 속이는 한이 있어도 친구에게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지 않소. 호라비는 대나무를 쪼갤지언정 죽수는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오. 장강년은 대답했다. 옳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분명히 궁 안에서 벼슬을 하고 있고 그대는 벼슬이 흠차 대신에다 1등 자작에 봉해졌는데 어째서 강호에서 밥을 빌어먹는다고 하는 걸까? 위소보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되었소? 그 도박장 주인의 무공이 매우 고강합디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명이 은자를 가지고 도박장을 나서려고 하는데 도박하는 사람 가운데 갑자기 누가 욕을 했지요. 제기랄, 돈 벌기가 이토록 쉬운데 우리가 도박을 해서 뭐해? 차라리 모두들 황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모시는 게 좋겠소. 부총관, 더군다나 이 반적은 황상을 들먹이며 입으로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었죠. 하지만 저로서는 감히 그 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소. 그 녀석의 담이 적지 않은 모양이구려.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자 울화가 치밀었죠. 조 둘째 형은 은자를 탁자 위에 내던지고 칼을 뽑아 왼손으로 그 사람의 가슴팍을 움켜잡으려 했지요. 그 사람은 퍽하니 한 대의 주먹으로 조 둘째 형을 때려 기절시켰지요. 나머지 6사람도 일제히 손을 썼지요. 그 도적놈의 무공은 정말 대단해서 주먹을 한 대 얻어맞고 도박장 밖으로 나가떨어져 천지가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 조재형과 5명의 형제들은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발로 조 둘째 형의 머리를 짓누르고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이 6마리의 짐승들은 2,000냥의 은자의 한 마리씩이다. 너는 빨리 가서 은자를 가지고 와 바꿔가라. 2시간을 기다려도 은자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이들을 죽여 조금씩 살을 떼어내겠다. 10냥의 은자의 한 근으로 장사가 잘 되면 저 한 마리 짐승에 역시 1,000여냥의 은자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위소보는 우습고 놀라워 물었다. 그 녀석이 도대체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 알아보았소? 그 사람은 매우 키가 크고 우람했으며 주먹은 밥그릇보다도 더 컸지요. 얼굴에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다해지고 더러워진 옷을 입었으며 마치 늙은 거지 같았지요. 그에게 동료들이 있었소? 그건 속하는 제대로 알 수 없군요. 도박장에서 도박하던 사람들은 17, 8명이 되었는데 그와 한패거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위소보는 그가 얻어맞고 도망치기 바빠서 제대로 보지 못했으리라 짐작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늙은 거지는 틀림없이 강호의 호걸일 것이다. 시위들이 노름을 하다가 억지를 부리자 참지 못하고 손을 썼을 뿐이고 정말 그들을 죽여서 고기를 한 근씩 잘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10냥의 은자를 내놓고 조재현의 살코기 한 근을 사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마를 이끌고 가서 그 한 사람을 때린다면 결코 호걸의 행위가 아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늙은 거지는 무공이 뛰어나니 사부님에게 부탁해서 상대하라고 한다면 자연히 잡을 수가 있겠지만 사부님이 어찌 황궁의 시위들을 위해 힘을 쓰겠는가? 이 일을 마 향주 일행에게 알리면 나의 부하들인 시위가 너무 멍청하다고 비웃을 것이다. 풍재중이나 서천천 등을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2사람이 머리에 떠올라 말했다. 서두를 것 없소. 내 친히 가보기로 하겠소. 장강년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예. 제가 사람을 불러오죠. 100명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많이 데리고 갈 필요 없소. 부총관 역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늙은 거지의 솜씨는 대단했어요. 두려워 마오. 내가 있지 않소?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와 한 움큼의 은표와 수십 덩어리의 황금을 호주머니 안에 넣고 동쪽 편방 밖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말했다. 두 분은 이곳에 계시오? 방문이 열리면서 육고원이 마중을 나왔다. 안으로 드시죠. 두 분은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들은 가서 한 가지 일을 해야겠소. 육고헌과 반두타 두 사람은 효기영 군사의 복장을 하고 위소보를 모시고 곤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혹시나 남에게 정체가 탄로나게 될까봐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매우 답답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위소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자 신이 나서 따라 나왔다. 장강년은 위소보가 2명의 효기영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못내 불안하여 입을 열었다. 부총관 속하가 시위 형제들을 불러와 부총관을 시중들도록 하지요. 그럴 필요 없소.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귀찮아져요. 100명을 데리고 갔다가 만약 그에게 모조리 잡힌다면 1,000냥의 은자를 주고 한 사람씩 되찾아오려면 모두 10만 냥을 써야 하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까운 노릇이겠소? 장강년은 그가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2명의 군사만 데리고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 너무 겁이 없다는 생각에 말했다. 예. 하지만 그 도둑놈의 무공은 매우 고강합니다. 좋소. 내 그와 한판 겨루어 보겠소. 진다고 해도 그가 내 고기를 잘라서 한 근에 10냥씩 받고 팔지만 않으면 별일은 없을 것이오. 장강년은 이마를 찌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이 효기영의 두 군사가 무림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라. 도박장의 그 무례한의 무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신룡교의 고수가 처치하지 못할 리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장강년의 안내를 받은 위소보는 도박장으로 향했다. 도박장 입구에 이르자 안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7점짜리요. 대단하지 않소?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마침 8점이 나왔구려. 곧이어 탁 하는 소리가 났다. 먼저 번에 그 사람이 패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는 것 같았다. 위소보는 장강년과 시선을 주고받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안에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었을까? 위소보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장강년은 목을 움츠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육고헌과 반두타 두 사람은 객청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위소보의 지시를 받으려는 것이었다. 객청에는 커다란 탁자가 놓여있고 네 패거리가 사면의 모퉁이에 나눠 앉아 한창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조재현과 5명의 시위는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동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털보인데 옷이 다 헤어져 뚫린 구멍으로 숭숭 검은 털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그 늙은 거지인 것 같았다. 남쪽에는 외모가 준수하게 생긴 젊은 서생이 앉아 있어서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그 서생이 이서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북경성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무공이 무척 뛰어났으나 한때 진근남의 응혈신조에 붙잡힌 적이 있었다. 그 후로 줄곧 대면하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이 유주의 도박장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서쪽에는 시골 농사꾼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50세 정도의 나이였고 울상을 하고 눈을 내리뜨고 있는 것이 이미 모조리 날리고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북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굴 생김새가 아주 특이했다. 키는 작으면서도 뚱뚱해서 살덩이가 똘똘 뭉친 듯한데 옷차림은 매우 화려해 장포와 마괴 등이 모두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 사람의 오관은 한데 모여 있어서 마치 그 누구에게 억지로 찌그러져서 한데 뭉친 것 같았다. 이 땅딸보의 손에는 2장의 골패가 쥐어져 있는데 한 쌍의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패를 내리고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서화가 나를 알아보는지 알 수 없구나. 오랜 시일이 흘렀고 또 오늘 나는 관복을 입고 있으니 10중 8구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아는 체 할 필요는 없다. 그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4분 친구들은 매우 흥이 나셨구려.
나 역시 한번 끼고 싶은데 괜찮겠소?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탁자 위에는 5, 6천 냥의 은자가 쌓여 있었는데 그 농사꾼 앞에 가장 많이 쌓여 있었다. 그는 크게 돈을 땄는데도 크게 진 사람처럼 처량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정말 이상했다. 그 땅딸보는 똥똥한 손가락으로 천천히 패를 만지작거렸다. 갑자기 그가 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위소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정말 묘하군, 정말 묘해. 이번에야말로 지지 않았겠지. 그는 팍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장의 패를 탁자 위에 던졌다. 바로 10점의 매화였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손 안에 다른 한 장의 패도 10중 8구 매화일 것이다. 매화 한 쌍이면 아주 높은 것이니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땅딸보는 웃음을 띠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 장의 패를 탁자 위에 던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두 어리둥절해 하다가 곧 소리내어 웃었다. 그것은 한 장의 사육이었는데 역시 10점이었다. 10점에 10점을 보태면 바로 별십이다. 패고 가운데서는 더 적을래야 적을 수 없는 숫자였다. 게다가 그는 전주가 아니다. 전주가 별십을 쥐었다면 별십이 별십을 먹게 돼 있어 전주가 이기는 것이었다. 그 시골 농사꾼은 여전히 울상을 짓고 있었다. 위소보는 그의 앞에 놓인 패를 바라보았다. 한 쌍에 구였다. 그가 전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 땅딸보의 패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도박꾼이로구나. 땅딸보는 물었다. 뭐가 그리 우습소? 그는 시골 농사꾼에게 말했다. 내 한 쌍의 10점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한 쌍의 9점을 이기는 것이니까. 100냥의 은자를 빨리 내놓도록 하게. 그 시골 농사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가 졌네. 땅딸보는 크게 화를 내며 부르짖었다. 도대체 그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인가? 그대가 헤아려봐. 9가 더 큰지 10이 더 큰지 말이야. 위소보는 장강년을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땅딸보는 어전 시위가 되면 적당하겠다. 이기면 돈을 가져가고 지면 억지를 부리니. 그 시골 농사꾼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이것은 별십이니 그대가 졌네. 땅딸보는 노기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실은 그가 걸상에 앉아있을 때 두 다리가 허공에 떠 있었다. 그래서 앉아있는 키가 오히려 땅에 선 키보다 컸던 것이다. 그는 통통한 손으로 시골 농사꾼의 코를 가리키며 호통을 내질렀다. 내 것은 별십이고 그대의 것은 별구가 아닌가? 별십이 자연 그대의 별구보다 큰 게 아니겠는가? 그 시골 농사꾼은 말했다. 나는 구이고 그대는 별십이야. 별십이라는 것은 점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일세. 땅딸보는 말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겠지? 위소보는 더 참지 못하고 불쑥 입을 열었다. 노형, 그대의 것은 한 쌍을 이룬 게 아니외다. 그는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패에서 한 장의 매화, 한 장의 사육을 찾아서 다른 두 장의 매화, 사육과 한 쌍을 이루게 해놓고 말했다. 이래야 한 쌍이 되는 것이외다. 그대의 두 장의 10점은 꽃무늬가 다르니 한 쌍이 아니오. 땅딸보는 그 한 쌍의 9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이 두 장의 9점은 꽃무늬가 같다는 말이오? 한 장은 모조리 검고 한 장은 붉은색이 섞여 있지 않소? 그러니 역시 10점이 9점보다 큰 것이오. 위소보는 이 사람이 억지를 쓴다고 느꼈으나 일시에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말했다. 이것은 패의 규칙이외다. 언제나 이런 것이외다. 이치에 닿지 않는 규칙은 틀린 것이오. 세상에 9이 10보다 큰 법이 어디 있소? 이서화와 늙은 거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앉아 있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도박을 할 때는 규칙을 따져야 하오.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노름을 할 수 있겠소? 좋아, 내 꼬마에게 묻겠다. 어째서 나의 이 한 쌍의 10점이
그의 한 쌍의 9점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는 두 장의 매화를 들고 폭에서 내려놓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조금 전에는 이 두 장의 패가 아니었는데? 땅딸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버럭 호통을 질렀다. 후레자식, 이 두 장의 패가 아니라고. 그는 한 쌍의 매화를 들고 아무렇게나 뒤집더니 다시 탁자를 탁 치고 다시 뒤집어 놓더니 말했다. 조금 전 내가 후려치며 자국을 남겼다. 잘 보아라. 탁자 위에는 패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한 쌍의 매화패가 새겨져 있는데 우둘두둘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로 미루어 그의 필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위소보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했다. 그 시골 농사꾼은 말했다. 맞았소. 노형이 이겼소. 자, 이것은 100냥의 은자요. 그는 하나의 은으로 만든 원보를 땅딸보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는 다시 32장의 패를 뒤집고 패를 한동안 섞더니 나열하기 시작했다. 8장이 한 줄을 이루어 모두 넋줄이었는데 모두 가지런했다. 그는 가볍게 한 무더기의 패를 탁자 한복판으로 밀었다. 위소보는 이미 탁자 위에 32장의 자국이 새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 패 자국은 그 한 쌍의 매화패의 깊이만큼 나지는 않았고 그저 담담하게 있는 듯 많은 듯 했지만 이와 같은 수법으로 미루어 보면 무공은 땅딸보에 못지않은 것 같았다. 그는 은자를 밀어 그 패 자국이 난 대부분의 곳을 가려버렸다. 위소보가 흘끗 보니 이미 한 쌍의 천패와 지패 그리고 임패를 한쪽에 나열한 것이 보였다. 그 시골 농사꾼이 몰래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땅딸보는 200냥의 은자를 천문에다 걸고 말했다. 주사위를 던지시오. 주사위를 던져. 그는 이서화와 늙은 거지에게 말했다. 돈을 거시오. 왜 이리 우물쭈물하오? 이서화는 웃었다. 노형이 이토록 성질이 급하시니 그대들 두 사람이 노름을 하시구려. 땅딸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그는 고개를 돌리고 늙은 거지에게 물었다. 그대는 돈을 걸겠소? 걸지 않겠소? 늙은 거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걸지 않겠소. 별십이 별구를 이기는 패고는 할 줄 모르오. 땅딸보는 화를 내며 물었다. 그대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오? 나는 나 자신이 모른다고 했지. 그대가 잘못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소. 땅딸보는 화가 났는지 상소리를 했다. 제기랄 모두 좋은 것들이 아니군. 이봐, 너 꼬마는 이곳에서 잔소리만 했지 도박은 할 줄 모르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전주를 돕도록 하지요. 이분 형님께서는 저와 한패가 되어서 전주를 하시는 것이 어떻소? 그는 품속에서 8개의 작은 금덩이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 빛이 찬란한 것이 적어도 1000냥은 나갈 것 같았다. 시골 농사꾼은 말했다. 좋소. 소형제는 복이 많고 명이 긴 사람이니 반드시 이길게요. 땅딸보는 노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나 진다는 것이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가 지는 것이 두렵다면 돈을 적게 걸면 돼요. 땅딸보는 크게 노해서 말했다. 다시 200냥을 보태야지. 그는 다시 2개의 원보를 걸었다. 시골 농사꾼은 말했다. 소형제는 손재주가 좋을 것 같으니 그대가 주사위를 던지도록 하시지. 좋소. 위소보는 주사위를 손에 들고 가늠해 보았는데 순간 그는 납을 섞은 것임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 이 도박장의 주사위도 속임수를 쓰도록 만들었구나. 그는 주사위 던지는 것을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아 수에 있어 약간 생소해지지 않았을까 두려워했는데 납을 넣은 주사위를 들자 대뜸 자신이 생겼다.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천지신명과 도박신과 보살님께서는 가장 신령하시죠. 주사위의 속이는 원보를 들고 문 안으로 들어오너라. 모두 죽어라. 입으로 호통을 내지르며 손가락을 빙글 돌려 주사위를 던졌다. 7점이 나왔다. 천문에 건 사람이 첫 번째 패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이미 탁자 위에 찍혀 있는 자국을 보았는지라.
땅딸보가 쥔 것이 한 장의 사육과 한 장의 호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러니까 한 점밖에 되지 않은 셈이지만 이쪽에서는 한 쌍의 지폐를 가진 셈이었다. 그는 시골 농사꾼에게 말했다. 노형, 나는 주사위를 던질 테니 그대는 패를 보시오. 이기고 지는 것은 1000명에 달렸소. 그 시골 농사꾼은 패를 들고 만져보더니 합쳐서 탁자 위에 놓았다. 땅딸보는 얏 하는 소리를 내더니 다시 한 장의 사육을 뒤집어 놓고 말했다. 10점이니 매우 좋소. 그는 다시 얏 소리를 내더니 한 장의 호두를 뒤집어 놓고 말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점이군요. 매우 좋아. 그는 손을 뻗쳐 다른 패를 뒤집고 말했다. 1, 2, 3, 4 모두 넉 점이군. 나는 11점이고 그대는 넉 점이니 내가 이겼소. 위소보와 그 시골 농사꾼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땅딸보는 말했다. 내놓으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점수가 많으면 이기고 점수가 적으면 무조건 지는 것이고 천공, 지공 한 쌍인지 한 쌍이 아닌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요. 땅딸보는 말했다. 설마하니 점수가 많은 것이 점수가 적은 것에게 진단 말이오? 그대의 넉 점으로 나의 11점을 이기겠다는 것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매우 좋소. 그런 방법을 택합시다. 위소보는 4개의 조그만 금덩어리를 내놓으며 말했다. 한 덩어리의 황금이 은자 100냥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대는 다시 돈을 거시오. 땅딸보는 크게 흐뭇해했다. 400냥을 걸지. 너무 많이 걸면 상대방이 겁을 낼 테니까. 위소보는 탁자 위에 난 패자국을 보고 주사위를 던져 5점을 냈다. 전주가 먼저 패를 던졌다. 그것은 한 쌍의 천패였다. 땅딸보는 한 장의 장삼과 한 장의 판등을 가졌다. 2장의 패를 합한다 하더라도 한 장의 천패만큼 점수가 많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땅딸보는 입으로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졌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400냥의 은자를 걸었다. 3번 패를 나누어 가지고 도박을 하자 땅딸보는 깨끗이 패했으며 한 푼의 은자도 남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변했는데 마치 피로 만들어진 공 같았다. 2개의 짧고 통통한 손으로 몸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졌으나 걸만한 것을 찾아낼 수 없었다. 갑자기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재현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녀석은 어쨌든 간에 몇백 냥은 되겠지. 내가 이자를 걸기로 하지. 그는 조재현을 탁자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조재현은 혈도가 집혀 있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